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의 김동국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상황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딱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닙니다. 미국하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악재들을 뚫고 코스피가 여기서 상승 반전에 오늘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는데요. 김영재 멘토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상승 반전이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 주식을 좀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뭐 일단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를 좀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측면이 많다.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에 주식시장이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의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갔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좀 지나서 다시 시장이 조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비관적이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번 하락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지금은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보면 코스피가 지금 5개월 만에 중기 추세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분석에 딱 그런 거 나오고 보니까 2,440까지도 좀 열어둬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발 악재는 이제는 약간 유예 기간을 좀 주긴 했는데 만일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는 조기에 이런 거를 수습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좀 나온다면 사실 이것이 좀 아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결국은 정부가 해결하는 것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수가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나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추가 하락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저는 감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 하락 시에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내일 단기 반등에는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조정을 염두에 두는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전략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잡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김동국 멘토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읽어주시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의 흐름들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세들이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방향성들을 같이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변동성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이제 어떤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올랐다가 혹은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제 상승세들이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과하게 이제 달러와의 가치의 강세에 대비해서 원화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반등세들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다시 한번 절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좀 줄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 부분 반등 정도는 일단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보고는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흐름들이 조금 길게 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근거로 이제 좀 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GDP 나우에 있는 앞으로의 미국에서
GDP 성장률이 몇 %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면 현재 GDP 나오기 기준으로 한 5%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경기, GDP 성장률과 같은 경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들로 이제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부담들을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미국 재무부의 자료를 좀 하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TJ 잔고를 9월 말에 6,500억 불에 이제 맞춰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약 한 4,500억 불 정도 TJ 잔고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8월 남은 8월 달과 남은 9월 달 기간까지 해서 약 2천억 불 정도의 TJ 잔고 재무부 계좌를 좀 더 확충을 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연준에서는 시장의 유동성들을 조금 2천억 불 정도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QT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지준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RRP 잔고가 급속도로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명확하게 QT라는 하나의 유동성 회수 정책과 그리고 네네. TJ 잔고가 증가하는 것들 명확히 보여주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요인들이 회수되기 전인 한 9월 정도까지는 시장의 유동성들이 조금씩 말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만약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대적인 원화 가치 강세에 대한 안정세와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좀 현금화를 추가로 시켜놓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금융, 유통, 의약품 쪽을 좀 많이 담았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온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이 움직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미용기기라든지 의료 이쪽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이쪽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영재 멘토께서는 이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확실한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단체 관광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도 보시면 너무 늦지 않은 과거지만 리오프닝이 글로벌하게 시행됐을 때 네. 사실 여행 항공주들이 그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장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던 측면이 높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제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도 어떤 이제 실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처음에는 기대감이고 이제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옥석가리가 좀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에 이미 이전에 너무나도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이번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실적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대두되는 것이 뭐 의료 관광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성형이 아닌 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 내에서도 이 수술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용 이제 의료기기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뭐 저변 확대, 네. 선진국 아닌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신흥국에서의 어떤 저변 확대, 그다음에 남성 고객이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층 고객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약간 고령화에 따른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고 여기에 소모품 매출 비중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성장 국면이지 성숙기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장기간 상승에 따른 피로가 좀 누적된 종목들이 좀 솔직히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떤 네네. 수익이 확실하게 지금 꾸준하게 기대감이 아닌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좀 풀을 좀 한정시킬 필요가 있고 중기 눌림목에서만 신규 진입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은 전 파마 리서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꾸준한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화장품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뷰 반응이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밸류에이션 수준인 18배 정도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는 파마 리서치를 중기 눌림목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국 멘토는 이른바 의료 관광과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관광에도 나설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과연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허가가 나면서부터 올라왔었는가, 아니면 그 전부터 올라왔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후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의료 관광주들은 사실 기존부터 좀 올라왔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 쪽에서의 미용기기 매출들이 사실상 크게 늘진 않았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 특히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의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던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인한 하나의 재료성으로 인해서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의료 관광들이 활성화돼서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슈는 기존의 이 기업들을 끌고 왔었던 본질보다는 약간 좀 사이드 쪽에 치우쳐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료 관광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것들이 실적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과연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2019년 이전의 중국의 경기와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겁니다. 현재 지금 중국의 상황들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특히나 이제 청년 실업률로 분류가 되고 있는 수치들 같은 경우는 현재 20%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들까지도 혹은 넘어선다는 통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과거 대비해서 지금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일단 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이제 단체 관광객들을 허용을 했었던 태국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의 지금 현재 관광객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 현재 시점의 관광객들 회복 숫자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2019년 수준에 턱없이 지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로 지금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과거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구매력과 지금 현재 구매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실적들이 뭔가 이제 실적들을 레벨업 시킬 거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조금의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지금까지의 단계들을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레벨업들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지금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흐름들 그대로 한번 바라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그들이 실제로 명동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의 모습을 드러내면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기대감이고요.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어디로 연결될까에 있어서 의료 관광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로봇하고 자율주행 얘기도 오늘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영재 멘토께서는 로봇주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의 스토리가 일단 확실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건비 상승, 군인난, 그리고 또 정부 정책 수혜도 지금 예상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성장이 유망하고, 특히 또 미래 산업에서 좀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도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자율주행 역시도 로봇이 좀 활용될 수 있게 로봇 산업을 좀 확대해 본다면 이러한 미래 산업의 많은 부분을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규모 측면에서 본다도 현재 지금 36조 글로벌 시장 규모인데 이것이 2030년에 이제 한 108조 원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은 최근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로봇의 기능이 고도화되는 그런 시점까지 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분야에서도 이런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로봇에 대한 그런 그것은 상당히 좀 성장 전망이 많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지금 각광받을 수 있는 로봇 종목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뭐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IPO 대여로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슈로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만약에 어떤 업종 내에서의 주도 업종으로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와 관련된 의견을 좀 들었고요. 김동국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업이 초기일 때는 진입 장벽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특정 이제 리딩 기업들이 생기고 이제 진입 장벽들이 구축이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로봇 산업에 대한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진입 장벽들이 낮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많은 이런 시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로봇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것들이 과연 앞으로의 로봇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음표가 달리는 기업들이 거의 사실상 대부분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들은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트레이딩 관점들 정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이슈들을 다 이제 합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에도 결국은 이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건 거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술력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좀 안정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집합적으로 지금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사업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현대오토웨버와 같은 종목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업들, 현재 이제 로봇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들, 자율주행이라고 분류되는 기업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기술력을 유지를 시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좀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좀 긴 호흡에서 좀 살아남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그중에서는 그나마 괜찮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자, 오늘 김영재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두산입니다. 로봇과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여부가 확정되기 임박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보고 두산을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죠. 그리고 김동국 멘토께서는 동아약품 가져오셨네요. 팡콜, 이치, 대폭 성장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뽑아주셨는데요. 두산부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이벤트는 역시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 뭐 빠르면 내일 거래소에서 상장위원회가 열려서 상장 추진 결정할 걸로 알려졌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심사 통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이후 이제 다음 달에는 공모 일정 소화, 그다음에 10월에 코스피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가 1조 원에서 2조까지도 최대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공모의 구주 매출 없이 전액 신주 발행에 통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IPO 흥행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액 신주 발행이라는 의미는 모집 금액이 이제 분산되지 않고 공모 자금 전부를 로봇 사업에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서 주주에게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업 가치를 좀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상장까지 지속적 모멘텀으로 좀 나오고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상장 이후에도 로봇 산업 성장성 부각되면서 4분기 시장 주도 업종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실적 호조하고 이제 자체 사업 실적 회복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일단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업은 향후에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좋은 실적이 이어질 예상이다. 그리고 최근 두산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와 AI 관련 긍정적 재료가 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주력 제품인 동박 적층판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셀을 연결하는 PFC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적으로 지금 5천억 수주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한 AI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의 엔비디아 AI 가속기 제품에 그 동사의 그 동박 적층판을 활용한 PCB가 채택되었다는 재료였는데 네네. 일단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기술력 인정받은 점 그리고 중장거리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하고 선절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1차 목표가는 한 13만 원 잡고 있고요. 선저가는 9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국 멘토가 가져오신 동아약품 확인해 보죠. 네, 동아약품 사실상 이제 제약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약주에 대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내수주의 성격, 경기 방어주의적인 성격에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약품이 이제 좀 주력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상당히 친숙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활명수 그리고 뭐 판콜, 뭐 이치 이런 치약 같은 거 그리고 홈키퍼, 홈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제약주들이 갖고 있는 신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적게 팔리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항상 그랬지만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왔었고 그 가격들이 인상함에 따라서 실적들이 우상향하고 주가도 유사한 영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주가 흐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제약주들이 한참 올라올 때 그리고 한 2007년 정도의 주가 상승기 때를 제외하고 나면 아주 완만한 각도의 우상향 속도를 기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 기업에서의 주력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가스 활명수, 그러니까 활명수류가 7월 달에 15% 정도 인상을 했고요. 판콜이 지난 6월에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고 해서 뭐 판매 개수가 계속 떨어질 만한 그런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결국 점진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실적들로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들고 왔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1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상황들은 지금 현재 좀 시장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제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